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신비한 힘. 2. 한국 특별 프로젝트. 3. 크레이지 테크놀로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 해군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해군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면 무려 항모전단 확보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군의 큰 그림이 완성되면 미군까지 등에 업은 한국이 동북아의 제공권 제해권을 거머쥐는 엄청난 군사력들 손에 넣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며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F-21을 제외하면 F-35A가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다 보니 북한은 이들이 하늘에 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전쟁하자는 거냐고 발끈하며 애먼 바다에 방사포나 몇 발 쏘고 말았죠. 이렇듯 한국군은 차세대 전장을 지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병력 운용 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한국에 도착했다. 초도 비행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미티어가 탑재되는 것만으로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아시아 최초로 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4.5세대 전투기인 KF-21도 실전에서는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11은 물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나 FC-31 역시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 않고도 J-11과의 40대 40 모의전은 7기의 손실로 전기 격추, J-11 8기, J-28기와의 8대 16 모의전에서도 1기 손실로 전기 격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의 개발이 발표됐을 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KF-21은 기껏해야 4.5세대이기 때문에 자국의 5세대 전투기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깎아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저력을 얕보고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J-20이나 FC-31에 투입된 기술은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성능 역시 중국이 5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전문가들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개국이 참여한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 엠비더키 개발한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현존 유일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200km를 날아가는 미티어는 로켓 엔진이 아닌 램제트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연료 상하제를 실을 필요가 없고 자유자재로 엔진 가동과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켓 엔진을 채용하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은 비행도를 연소가 종료되고 그 후로는 관성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물론이고 정확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덕티드 로켓이라는 램제트 엔진의 일종을 채용하는 미티어는 발사 직후 연료를 전부 연소하지 않고 순항 단계에서 엔진의 발전을 조절하여 연료를 절약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와 관성 비행을 반복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료를 남겨뒀다가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기 직전 종말 단계에 급가속시켜 미사일 회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 구형 레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능동 X밴드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파일럿이 전투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줄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파이어 포겟, 즉 발사 후 망각을 완전히 구현하여 파일럿이 목표물만 빠르게 제거하고 적 방공망에서 이탈할 수 있죠. 일단 발사되고 나면 자체 레이더, 다른 전투기, 조기 경보봉 제기,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들과 연동해 타겟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플레어나 체프 같은 기관체를 무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재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지점 또는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폭발시켜 최대한의 살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KF-21은 원래는 미국제 에임 120 암램과 에임 9 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상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만 공대공 유도 무기를 내어주다 보니 새롭게 개발되는 KF-21에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영국과 엠비더가 유로파이터와 라팔, 그리펜에 이어
한국의 KF-21을 미티어의 실전 성능 확인용 전투기로 선택했는데요. 공대공 유도무기의 자리가 덜컥 비어버린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순선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참에 상위 호환인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아이리스티를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도 뒤늦게 암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엠비더와 방사청 계획에 따르면 미티어의 KF-21 체계 통합을 거쳐 2026년부터 양산되는 KF-21의 공대공, 공대지형인 블럭일부터 미티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4종의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고,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5종 호환까지 가능해지므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침, 호순도 치가시 혹은 중앙모 킬러에 비유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KF-21에 탑재 가능한 사양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그러한 별명이 붙는 이유는 대함 미사일이 해상의 함정,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공략하는 무기이고, 단 한 발로 전투기 수십 대의 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어 군사력에서 밀리는 상황조차 뒤집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대함으로 운용했을 때가 특히 표적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만큼 멀리서 쏘게 되는 지대함이나 함대함보다 훨씬 뛰어난 명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공대함 미사일을 해군이 공대함 2유토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개간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선 그 개념도까지 등장했는데요. 보다시피 해군의 큰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따위 상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전을 진수하며 남중 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엔 ESA기를 박는 소식까지 들려와 중국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해군이 준장급인 제6항공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해 해군 항공사령부로 재편하고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전단급 부대에서 작전을 동제하는 사령부급 부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항공작전 협의체 마학을 새롭게 운영하여 평시에 미 해군 제7함대 등과 해상초계 임무 공조를 강화하고 전시에도 연합해상항공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해상경계작전의 핵심으로 적 잠수함 위협 대응을 비롯해 해상항공작전 계획 수립, 교육훈련, 정비 군수지원, 관제 및 운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해상초계기 PAJ 포세이돈,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호크, 기뢰탄색 제거용소의 헬기, 함정 탑재 정찰용 무인기 아이프 등이 새로 도입되면 이 부대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6대가 도입되는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거리 800km의 아나피-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 속도 시속 907, 순항거리 7500, 작전 반경 2200여 km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2대를 도입하는 시호크는 54 경어뢰와 AGM-114 헬파이어를 기본 탑재하고 아나피 153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만경을 자동으로 잡아내 즉시 타격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해군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 함에 더해 해상항공작전에 필요한 사령부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 초계 능력, 항모를 타격할 공대함 미사일, 함재기끼리의 도그파이트를 상정한 공대공 미사일까지 확보하며 중국의 항모전단 구성을 하나하나 격파할 수단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인 CVX가 완성되고 아직까지 소문으로만 떠도는 KF-21의 함재경이 KF-21 네이비까지 해군이 모두 손에 넣게 된다면 항모전단의 조건이 전부 갖춰지게 되죠.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 해군력 순위는 13위. 하지만 항모전단을 확보한다면 군사력 3위, 해군력 2위로 손꼽히는 중국의 오금까지도 저리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중국과 맞붙게 돼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이 훌륭한 만듦새 덕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투기 파일럿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미 해군이 전작인 탑건 상영 시 영화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모병을 했더니 모병률이 500%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 해군은 올해 모병 목표인 수병 4만 명과 장교 3,800명 확보를 위해 영화관에 모병관을 다수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공군이 배우들의 내한 행사와 시사회에 파일럿들을 투입하는 영화와 연계한 모병,
자원 확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극중 등장하는 주인공이 항모전단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는 해군 항공대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죠. 36년 전 탑건 촬영에 참여했거나 출연한 미 해군 조종사들 중에는 훗날 미 합동참모차장, 태평양 사령관, 심지어는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된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 발라클레아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 9,000명이 일점 돌파를 개시한 것에 기민했는데요. 수백 대의 전차와 포병 전투차로 구성된 이 돌격은 순식간에 러시아군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하면서 전후방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기갑부대가 돌파한 돌파구로 민간에서 쓰는 SUV까지 끌어모아 편성한 우크라이나의 차량업 부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을 각계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5일 만에 러시아군은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을 버려둔 채 동부 하르키우주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루안스크 주의 관문도시 리만을 목표로 대규모 우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는데요. 수개월에 걸친 무리한 공세로 기갑 전력을 전부 소진한 러시아 수비군이 우크라이나의 기갑 돌파에 허무하게 방어선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갑 전력은 아직도 현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로 인해 러시아 전차 군단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기갑 장비의 총 손실 1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처음 동원한 전체 기갑 전력의 10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소련의 유산을 이어받아 규모 많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러시아 기갑 부대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아직도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기갑 장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과 대규모 기갑 부대를 이용해 작전을 짤 장교들이 몰살당하면서 그저 구식 장비로 무장한 숫자만 많은 것대가 됐습니다. 한때 소련 단독으로 5만 5천대 공산판 나토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전력으로 총 7만 대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러시아 전력은 정말 처참한 지경에 처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몰락하면서 세계 최강 기갑부대를 두고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종합 성능 면에서는 가장 튼튼한 M1 계열 전차 수천 대를 가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전차를 보유했고 최근 들어 3세대 이상 전차의 비중을 매우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이상 전차를 2000대 이상 보유하게 될 동북아의 전차 강국인 대한민국 등이 비교 대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전차 강국도 있지만 전차의 질이 아니라 운용하는 전차의 수와 기갑 부대의 규모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미중 3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갑 부대를 논할 때 언급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육군 기갑 전력만으로 따지면 미, 중과 싸워도 절대로 쉽게 질 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육군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갑 부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적이라 생각했던 북한군이 신형 전차를 내놓으며 빠르게 전력을 개선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적국인 중국이 강력한 차세대 전차를 면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언덕조차 제대로 오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후화된 M48 전차는 물론 1980년대 양산된 K1 계열 전차 역시 점점 구식화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상세대 전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0대의 전차가 K 전차라는 걸 고려하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366대의 M1 계열 전차를 모두 보유하면 우리 국군보다 전차 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자도 섞인 무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국군의 기갑 전력을 일신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전력 건설에 매진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준비 중인 전차 전력 개선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오차 1m 미만의 초정밀 무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점령을 위해서는 보병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병의 공세는 보병의 전면에서 장갑과 화력을 제공하는 전차와 보병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이 없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갑 전력은 제대로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국가라면 항상 보병의 규모에 맞춰 첨단 기갑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일단 가난한 나라는 다수의 보병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도입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잘 사는 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군인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커녕 보병 전력조차 국방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필요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제대로 갖췄다고 평가받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4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소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규모만큼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던 러시아. 질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양에서는 러시아에 밀리지만 전차 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무섭게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에 맺힌 원한이 너무 커서 200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 사우디, 우크라이나, 북한 등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장비들은 대다수가 현대전에 써먹을 수 없는 구식이거나 영토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갑 강국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명실상부한 기갑 강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전차 전력이 3의 3.5세대 민 미국이 1등 3세대 전차의 숫자는 적지만 1만 대의 전차를 보유한 러시아가 2등 3세대 전차 1500대를 가진 한국이 3등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대는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군사적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20년간 새로운 전차의 개발과 도입에 실패하는 사이 96식, 99식 전차를 거치며 3세대 전차 전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수년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세대 전차 99A와 15식 경전차를 대량 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세대 전차의 보유량이 사실상 한국을 넘어서자 아직까지 전차의 질에서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평이 대세이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완벽하게 제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K 전차의 개량인데요. 현재 K2 계열 전차들은 전량이 K121으로 개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력과 장갑이 열세한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인 C4I 체계와 피하 식별 장치민 IFF가 크게 개선됐고 여기에 더해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수용 야간 투시 잠방경이 추가로 부착됐습니다. 또 생화학 상황에 대응하고 전차병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압 장비와 에어컨이 장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때 취소됐던 120mm 전차포의 업건업건 사업과 함께 RWS, 신형 고출력 엔진, 신형 장갑제 보조 전력 장치, APU가 적용된 K122 개량 계획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는 평이 많습니다. K 자체가 생산된 지 짧게 쳐도 30년이 넘은 구식 차량이고 애초에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처럼 M1 전차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져서 현대전에서 필요한 수준의 대대적인 개량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했는데요. 그래서 당장 10년만 지나도 한국의 전차 전력이 크게 감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2300여 대의 전차 중 무려 1000대가 K1, K1형 전차인 상황에서 K 전차가 노후화되거나 추후 이어질 개량이 안 된다면 우리 군 전차 전력의 전력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K2 흑표 전차의 대량 양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군내외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기 때문인데요. 바로 폴란드 수출 덕분입니다. 사실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군 기갑 전력의 미래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구식 전차를 교체해야 할 K2 전차가 단가 상승으로 양산 예정 수량이 크게 줄면서 전력 감소를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K1A1 전차를 K1A2 전차로 개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앱스, 신형 파워팩, 감시 장비가 결합된 K1A3로 개량하는 방안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가 수출되고 뒤이어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도입 가능성이 크게 오르면서 K 전차의 국내 양선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제작사인 현대템이 생산 라인을 확충해 도입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K 전차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차를 압도할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K 전차로는
중국이 준비할 차세대 전차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국판 4세대 전차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의 전차 강국들이 신형 전차를 발표할 때마다 상세 스펙이 달라져서 선전을 위한 허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어쨌든 신형 전차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전차의 수준을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K1A213 수준일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K2와 동급이거나 우위를 점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K3 같은 신형 전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K3 전차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중입니다. 우선 독일의 KF 신한 판터 전차처럼 130mm 전차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4년에 140mm 전열화포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전력부의 내구도와 피로 전력량이 문제가 됐을 뿐 전차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140mm 포의 경우 포탑의 무게 증가에 따른 전차 최적의 증가, 포탄 무게 증가와 나토 규격과의 통일성 등이 문제가 돼서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판터가 나오면서 나토 규격의 신형 전차포가 130mm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K3 전차 역시 130mm 전차포를 운용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추진체계를 수소 연료 전지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까지 K3 전차가 사용할 1MW 출력의 전기 추진체계를 완성하는 건데요. 만약 기체계가 완성된다면 K3 전차는 일반적인 130mm 전차포보다 수많은 강력한 전열화학포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전력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탐지 감시 체계와 효율적인 능동 방어 체계를 가동시킬 수도 있는데요.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흔히 자폭 드론이라 불리는 배회 폭탄이나 소형 수직 발사관을 이용한 대전차 지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수출이 한국의 국방력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 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의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에서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악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악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이 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에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 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뽑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 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두 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 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 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부롱 대교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 산업은 현지 업체 수위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 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의 생일인 7월 15일에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부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 산업은 2015년 템부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 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의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에서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 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부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 기준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준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부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부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종전 3에서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졌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두 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통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부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부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부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SOC 부문 최우수상으로도 템부롱 대교가 뽑혀 대림 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직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 규모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의 국왕의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나이 국립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도 넘쳐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돌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찾은 한국인은 연간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브루나이 국민 또한 5천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100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주서였고 최근에도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의 전통 우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트집을 잡아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던 CPTPP와 태평양 동반 자협정에 브루나이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관광, 정보통신, 제조업, 농수산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 인정 제도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높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래를 만들고 있는 브루나이 지속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